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신흥국 경제진단 및 2021년 신흥국 경제전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독자분들께서 지금 뭐 선진국, 세계경제, 한국경제전망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왜 신흥국 경제전망 또 진단 이 이야기는 요즘 뭐 근래에 못 해주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제 블로그 오셔서 이제 질문을 좀 남기셔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흥국 경제를 좀 진단해드리고 또 경제 전망을 또 제시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책에서만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또 경할몬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전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IMF가 이미 신흥국 경제 전망이 있죠. 제가 누차 IMF의 혹은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어드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죠. 세 개가 있다면 반으로 쪼개져. 하나가 선진국, 그 다음 하나의 덩어리가 신흥국. 그 신흥국입니다. EM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라고 표현하죠. 그 신흥국 성장률을 보시면 보세요. 지난 1월 전망과 6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세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다가 4월달 하향 조정하고 6월달 더 크게 하향 조정했다가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다시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0월달 오히려 상향 조정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마이너스 4.9%로 전망했다가 지난 10월에 마이너스 4.4%로 0.5%포인트만큼 상향 조정했었다라는 것을 IMF 경제전망 강의 때 몇 주 전이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더 하향 조정했다. 큰 변화는 없지만 2020년 경제 충격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 이 값을 제외한 채 세계 경제를 놓고 본다면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됐는데 신흥국들은 하향 조정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선진국 그 권역은 더 크게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도 좋겠죠. 어쨌든 신흥국 경제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크게 그 경제 충격이 작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2021년의 반등세도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충격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0년 연중에서도 2분기가 집중이 됐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흥국들의 경제 충격은 이 팬데믹이 늦게 전파가 되면서 소위 2020년 3분기 혹은 4분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1년의 회복세도 더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표적인 예지만 2분기 초반에 먼저 코로나19의 확진세가 나타나고 조기에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가 V자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그 다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중에 선진국, 그 다음 신흥국, 이런 식으로 전파 경로가 나타남에 따라서 경제 충격의 변화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신흥국 전체를 놓고 잠깐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주요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차이나까지 하면 이게 브릭스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사우디, 남아공, 아세안 5,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 가장 커다란 덩어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DP 규모로 가장 큰 신흥국들.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2020년의 성장률이 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2021년의 성장률이 바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값을 보면 누가 더 빨리 회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모든 국가가 다 기저효과가 작용된 걸 반영하고서 진행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경로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리 회복되는가를 진단할 때는 이 차이값을 보시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인도의 경제 충격이 2020년에 가장 지배적인데, 그죠? 거의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그런 충격을 받는데 2021년에는 8.5%, 9% 수준으로 반등한다.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재밌게도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은 2021년에
물론 이걸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점은 우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2021년은 좌측이니까 이 바그래프는 다 플러스예요. 그 점 그래프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회복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경우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회복되는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고 이 관점에서만 먼저 놓고 그냥 예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관점에서만 놓고 그냥 판단을 한다면 인도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흥국들이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 회복 경로를 좀 확인해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저도 여러분들께 뭐 유료 강연이나 뭐 경제전망 책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흥국에 투자하라라는 메시지를 한 1, 2년 전에 많이 드렸었죠. 근데 2021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려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가 뚜렷하고 신흥국들은 회복세가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 신흥국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신흥국들이 가장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신흥국 중에서도 그나마 어떤 신흥국들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흥국 권역들을 나눠보면 이건 권역 수준으로 나눴죠. 아시아의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신흥국 전체의 반등세보다 아시아가 빠르다. 어쨌든 그 회복되는 국면은 모든 권역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만 그 충격이 많이 작용하고 더 그 회복 속도가 더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중남미 권역이라고 볼 수 있죠. 신흥 유럽, 중동이라고 볼 수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덜하고 회복 속도가 더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권역 수준에서 봤는데 계속 레벨 다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국은 어떠냐? 주요국들을 비교해 보면 아세안 5의 반등세가 가장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 5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 바이든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또 공급 의존도 생산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될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세안 5의 반등세를 또 활용해서 우리의 수출 대상국이나 또 공급 의존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이전시키려는 이런 노력, 소위 리쇼링이 아니라 니어쇼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로 리쇼링하는 거, 그런 관점의 대응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 담깁니다. 그 다음 인도도 역시 아세안 5는 아니지만 상당한 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경로화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 러시아라든가 남아공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게 진전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멕시코라든가 터키, 브라질 같은 경우 이 터키가 앞에 말씀드렸던 유럽에 있는 신흥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유럽 국가, 이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터키라고 볼 수 있는데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남미나 유럽 신흥국들 이런 국가들의 성장세가 가장 더디게 나타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신흥국들은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날까? 정부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 경로하에 있을 텐데 왜 신흥국들은 이 회복 속도가 더딜까? 그것을 좀 진단해 볼 때 우리는 재정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위기라는 단어는 항상 디폴트, 부채 위기랑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에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뭐를 제시했습니까? 부채 경제라고 했죠. 세계 각국이 가계, 기업, 정부에 걸쳐서 3대 경제 주체가 다 과다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이야기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이라고 볼 수 있죠.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증권이나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확대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는 기업들을 좀 도산하는 것을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을 부여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2021년에는 경제 복구, 회복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판 뉴딜, 중국으로 치면 1대1로 사업,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바이든으로 친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그 인프라 사업, 이런 쪽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면 정부가 운용할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이 세입과 세출의 차이값, 이게 통합 재정 수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계 수지도 여러분의 전체 수입과 한 달간 수입이 있고 한 달간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다면 그 차이값이 가계 수지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통합 재정 수지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2019년에도 통합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도 역시 그 전망치로 보면 2020년 그 통합 재정 수지가 1월 전망했을 때도 마이너스 5.0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적자 재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부채 경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글로벌한 일이다. 근데 코로나19 충격이 작용되면서 4월 달, 지난 10월 달에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죠. 다시 말하면 재정 수지가 그러니까 이미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더 비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단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 회복이라든가 긴급 뭐 셧다운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더 큰 마이너스로 전개된다. 이때 신흥국의 정부 리스크를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신흥국들의 정부 부채를 보면 정부 부채 수준이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52.6%였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근데 2020년에 58.6%, 그리고 4월, 10월 전망치가 제시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정부의 신흥국 정부들의 모습이다. 큰 그림에서. 그런 신흥국 정부 중에서 특히 어떤 신흥국들이 정부 부채 리스크가 높을까? 이것은 많이 언론에도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보면 브라질, 인도, 남아공 모든 신흥국들이 대부분 2020년보다 2021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진단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부채 리스크가 가장 높은 나라, 특히 2019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도 볼 수 있고, 2021년에 전체 세입 중에서,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세입 중에서 얼마만큼을 정부가 이자로 지급하는가,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그걸 봤을 때 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남아공, 인니,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순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이 그래프를 직접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나라들도 있어요. 브라질이라든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세입은 별로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 걷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지급할 이자는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이 이쪽에 좌측에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화 표시 부채다. 정부의 부채 중에 외화 부채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은 것이 단기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기간에 외국으로부터 이제 돈 갚아라 하면서 단기 외채를 이제 걷어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그런 국가들도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국가들이 다시 돈을 돌려달라 할 만한 외화 표시 부채가 얼마나 되나. 전체 부채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외화 표시 부채의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라면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 지급 비용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외화 표시 부채가 전체 부채 중에 얼마나 차지하나.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주로 중남미나 유럽 신흥국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전체 정부 부채 중에 80%, 뭐 70% 가까이 외화 표시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라면 결국 더 딥하게 분석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나라들한테 주로 외화를 빌려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를 봐야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 이 단기 외채의 경우 특히 그런 시점에 이제 채무를 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채무 상환 시점이 도래되면 이런 나라들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신흥국의 회복 속도는 진전되는데 그중에 어떤 나라들은 뚜렷한 회복이 있지만 또 어떤 나라들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나라들 중에 일부는 외화 표시 부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정부 부채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차례인데요. 제가 비교하기 좋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 9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과 지금 코로나19 충격을 이 작용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 하늘색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 이 초록색이 신흥국입니다. 물론 이 신흥국에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선진국입니다. 재밌게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둘 다 원래 위기가 있을 때는 신흥국은 더 큰 충격이고, 위기가 해소되는 시점,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는 또 신흥국들이 크게 더 반등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흥국들은 이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이런 폭이 큰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그 폭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진폭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에 신흥국들이 뚜렷하게 반등해요. 누구보다? 선진국보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격차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의 위기 상황에는 신흥국들이 위기로부터 극복하는 이 회복되는, 제가 2021년 경제를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죠. 이 위기 국면으로부터 이탈하는 그 지점에는 신흥국들이 뚜렷하게 더 반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팬데믹의 충격이 늦게 작용됐고 그리고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건이나 의료나 이런 방역 여러 가지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더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 중국의 반등세는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평상시 위기 상황보다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2021년을 또 경제 전망하는데 신흥국이라는 또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는 영역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기업 관점이라면 어떤 신흥국들이 뚜렷하게 더 반등할까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계 여러분들이라면 신흥국에 투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있고
특별히 어떤 신흥국들이 더 뚜렷하게 반등하는지 그런 경제의 흐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